제 손에 쥐어진 탄소 연대 측정 결과지를 보고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나 황하보다 훨씬 앞선 시기,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수천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가로질러 8갈래의 거대한 인류 이동 루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하나의 땅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땅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서구학자들은 제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고작 그 작은 반도에 인류의 시원이 섞여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했죠. 하지만 만주 벌판에서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옥 유물과 빗살무늬 토기들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떠밀려온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인하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집단이 최고의 땅을 찾아 목숨을 걸고 선택한 종착지. 그곳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졌는지 그 DNA에 새겨진 놀라운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 전율 돋는 진실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고고학적 호기심 하나만 믿고 무작정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의 낡은 연구실 문을 두드렸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흙먼지가 자욱하던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교수의 낡은 지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런던의 작은 서재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퇴한 역사학자로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젊은 날의 오만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반도 국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구의 주류 학계가 의뢰 그렇듯 저 역시 한국의 역사를 중국 문명의 아류쯤으로 여기거나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순환의 역사로만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주 벌판의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 붉은 산, 홍산의 유적 앞에 섰을 때 제 낡은 지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되돌려야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유라시아 문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국제공동연구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의 분위기는 중국의 황하 문명이나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저와 함께 동행했던 한국인 교수님 한 분, 편의상 윤 교수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분만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윤 교수님은 제게 낡은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한반도가 대륙의 끝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겠지만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곳은 끝이 아니라 모든 길이 모이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프차를 타고 중국 동북부, 과거에는 만주라 불렸던 광활한 대지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황량한 구릉지대를 지나며 저는 윤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문명의 중심은 중원, 그러니까 황하 유역이 아닙니까? 윤 교수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차창 밖의 지평선을 가리키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붉은 산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박사님이 알고 있던 세계사 연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적봉 지역이었습니다. 붉은 철광석 때문에 산 전체가 붉게 보인다는 홍산, 그 기묘한 풍경 앞에서 저는 묘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 박물관 수장고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유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빚은 토기도, 녹슨 청동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옥이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옥룡과 옥으로 만든 귀걸이, 그리고 제사장이 사용했을 법한 정교한 옥기들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옥이라는 보석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강도가 높아서 현대의 정밀 기계로도 가공하기 힘든 이 광물을 금속 도구조차 없었던 신석기 시대에
이토록 매끄럽고 정교하게 깎아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건 그 유물들의 연대였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문명은 기원전 3500년,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4000년에서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 칭송하며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 가르쳤던 황하 문명보다 무려 1000년에서 1500년이나 앞선 시기였습니다. 중국 학계조차 당황하여 요하 문명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 이 문명의 주인은 한족 차이니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고 적석총이라는 돌무지 무덤을 썼으며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정확하게 한반도의 고대 문화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떨리는 제 손을 잡아 이끌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배달국이라 불리던 우리 선조들의 흔적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 막으려 했던 북방의 강력한 세력,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작은 반도에 갇혀 농사나 짓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그 거대한 기상이 저 붉은 산맥을 넘어 한반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거침없이 누비던 기마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윤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보병의 관점에서 만주는 멀고 험한 땅이지만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의 관점에서 이 광활한 초원은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 알타이 산맥을 넘고 몽골 초원을 지나 만주와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국경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이동했고 문명을 전파했으며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해왔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서쪽의 비옥한 땅을 두고 굳이 이 머나먼 동쪽 끝까지 왔을까?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서? 아니면 전쟁의 패에서 밀려난 것일까? 서구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류의 이동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라고 말이죠. 하지만 윤 교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인간은 단순히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온 것은 해를 찾아서입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광명이 시작되는 땅을 향한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친 난민이 아니라 빛과 이상을 쫓아 대륙을 횡단한 개척자들. 그제야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설명할 수 없는 역동성의 뿌리를 본 것 같았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DNA 속에는 사실 수만 킬로미터의 대륙을 제 집처럼 누비던 호방한 기질이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홍산 문명의 발견은 저에게 겨우 서막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윤 교수님은 저에게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8개의 거대한 이동 루트를 역추적해 볼 겁니다. 바이칼 호수, 알타이 산맥,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까지 한국인의 얼굴과 문화를 닮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저는 이 미스터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짐을 꾸려 만주를 떠나 더 깊은 대륙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였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족들, 그들이 쓰는 언어와 풍습 속에서 발견된 한국의 흔적들은 저를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려던 제 발길을 붙잡은 것은 화려한 옥 유물 뒤편, 어두운 구석에 놓여있던 투박한 토기 한 점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저를 다급히 부르셨습니다. 박사님, 이 토기의 무늬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밑이 뾰족하고 표면에 생선뼈 같은 사선 무늬가 새겨진 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고향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관에 와 있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 교과서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빗살무늬 토기와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놀라운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빗살무늬 토기를 단순히 한국의 유물로만 알지만 사실 이것은 글로벌 코드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해 시베리아를 거쳐 몽골, 만주,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북방 문화 벨트의 증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국의 황하 문명은 밑이 평평한 토기를 썼다는 겁니다. 밑이 뾰족하다는 건 모래밭이나 지늘개 꽂아두고 썼다는 뜻이고, 이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느라 평평한 그릇이 필요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강과 바다를 개척했기에 어디든 꽂아서 쓸 수 있는 뾰족한 그릇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빗살무늬 토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고대판 캠핑 장비이자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 토기를 보며 수천 년 전 이 거친 대륙을 횡단했을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중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윤 교수님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어와 중국어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어순이 다르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뿌리가 다릅니다. 중국어는 고리버이고 한국어는 교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어, 헝가리어, 터키어, 몽골어가 우리말과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초원길을 따라 같은 언어 구조와 같은 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가장 동쪽 끝, 해가 뜨는 종착점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로마의 도로나 실크로드만을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은 빗살무늬 로드를 통해 문명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외국어를 빨리 배우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현지인들과 금방 어울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다져온 글로벌 소통의 DNA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도상의 국경선은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역사의 국경선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홍산의 붉은 흙먼지를 뒤로하고 우리는 지프차에 몸을 싣고 북서쪽 몽골 초원을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현대의 국경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말발굽을 울리며 달렸던 바로 그 바람의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광활함은 인간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윤 교수님은 창밖을 응시하며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역동적인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며 웃어넘기지만 사실 그건 이 거친 초원을 살아남기 위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농경 민족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지만 기마 민족은 찰나의 판단으로 사냥감을 낚아채고 적을 제압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가진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IT 강국을 만든 그 속도전의 뿌리가 바로 이 드넓은 유라시아 초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몽골 국경을 넘어 알타이 산맥 줄기가 희미하게 보이는 어느 고원지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돌을 원풀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 오색 깃발을 꽂아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것을 오보라고 불렀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이곳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곳이라며 지나가는 나그네는 반드시 돌을 하나 얹고 세 바퀴를 돌며 안전을 기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선앙당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의 토속, 신앙과 똑같은 형태의 제단을 마주하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 교수님은 감격에 젖은 눈으로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이정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디를 가든 하늘을 경외했고 자연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선앙당과 오보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한민족의 영적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하늘 숭배 사상, 즉 경천애인의 정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초원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유목민의 게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방문에도 그들은 경계심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고기를 푹 삶아낸 국물 요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맛은 한국의 곰탕이나 설렁탕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그리고 웃을 때 가늘어지는 그 눈매. 만약 이분을 서울 종로의 어느 골목에 모셔다 놓는다면 그 누구도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한국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례를 무릅쓰고 한참이나 그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양젓차인 수태차를 건네주셨는데 그 거친 손의 감촉마저 한국의 시골 장터에서 느꼈던 정과 똑같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저는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통역을 통해 윤 교수님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탱그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탱그리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믿는 최고의 신, 즉 하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가리켰고 탱그리가 자신들을 굽어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제게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박사님, 이 탱글이라는 발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 신화에 나오는 단군의 어원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군과 탱글이. 언어학적으로 그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했습니다. 단군이라는 명칭은 한자 뜻풀이로 보면 박달나무 임금이지만 그 소리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바로 이 광활한 초원을 지배했던 하늘의 통치자, 무당이자 제사장이었던 탱그리와 연결됩니다. 즉 고조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신화가 아니라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천손 사상을 공유하는 강력한 문명 집단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윤 교수님의 설명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주장했던 불합문화론이 눈앞에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했던 단군 이야기가 사실은 이토록 거대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역사학자로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게르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저는 윤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박사님, 우리 민족이 이곳을 떠나 동쪽 끝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낮에 보았던 오보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땅을 찾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먹을거리가 풍부한 땅. 그들이 꿈꾸던 이상향이 바로 한반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갇힌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를 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둥지를 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유전자 속에는 대륙을 호령하던 기상과 반도에서 꽃피운 섬세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몽골 초원을 가로질러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 불리는 가장 신비로운 장소, 바이칼 호수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 우리 조상들이 겪었을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조차 한국의 사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유목민들의 노랫가락은 우리네 정선 아리랑의 구슬픈 곡조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훔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 창법은 마치 판소리의 한 대목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외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이칼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투명해졌습니다. 현지인들은 바이칼을 성스러운 바다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곳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윤 교수님은 바이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라며 그곳에 가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전설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바다 바이칼은 우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초원을 벗어나 알타이 산맥 줄기로 접어들자마자 평온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유목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대륙의 모래 폭풍, 조드의 전조였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바이칼 호수로 넘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포장도로는 끊긴 지 오래였고 우리가 탄 낡은 사륜 구동차는 길도 없는 자갈밭을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질 무렵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운전하던 현지 가이드조차 당황하여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난당하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윤 교수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교수님은 덤덤한 표정으로 종이컵에 술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말 한 필의 의지에 이보다 더한 눈보라와 폭풍을 뚫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깡입니다. 깡.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든 그 단어.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는 그 한국 특유의 정신력. 윤 교수님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고대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놀라운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영어로 아버지가 파더지요? 그런데 알타이 산맥 인근의 투르크어족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 또는 아타라고 부릅니다. 한국말 아빠와 똑같지요. 엄마는 애네 혹은 엄마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 호칭이 같다는 건 우리가 한 솥밥을 먹던 식구였다는 뜻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차 안에서 듣는 아빠라는 단어는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천 년 전 가족을 이끌고 이 거친 폭풍 속을 걸어가던 한 가장의 뒷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등 뒤에 숨어 바람을 피했을 것이고 아빠는 젖먹던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킬 안전한 땅을 찾아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그 헌신적인 희생과 책임감,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애틋한 부성애가 바로 이 척박한 알타이 산맥을 넘으며 형성된 생존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멈췄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니 비가 씻겨 내려간 밤하늘에는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한 은하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북두칠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죽으면 칠성판을 깔고 눕습니다.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저 별을 이정표 삼아 조상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을 3000년 전 고조선의 단군 할아버지도 1500년 전 광개토대왕도 보았을 겁니다. 그 광활한 우주 아래 서 있으니 저는 제가 연구해온 역사가 얼마나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반도에 갇힌 민족이 아니라 별을 노래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폭풍 속에서도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지켜낸 위대한 개척자의 후예였습니다. 그날 밤 알타이의 별빛 아래서 마신 소주 한 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고도 뜨거운 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국적을 넘어 형제애를 느꼈고 저는 비로소 한국인이 말하는 정의 실체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소주 한 잔 덕분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폭풍은 사라졌고 차가운 시베리아의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황무지가 서서히 하얀 자작나무 숲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눈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민족의 시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어 뺨을 스칠 때쯤 드디어 우리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베리아의 푸른 눈, 성스러운 바다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였습니다. 그것은 호수라기보다는 거대한 바다에 가까웠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펼쳐진 짙푸른 물결은 하늘보다 더 깊고 투명한 색을 띠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사람을 압도하는 거대한 영적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 교수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향의 어머니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그분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곳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궁입니다. 수만 년 전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인류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우리 한민족의 유전적 원형이 완성된 곳이죠. 우리는 호수 인근에 사는 부리아트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부리아트족은 시베리아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도 한국인과 유전자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현지인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몽골에서 느꼈던 유사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둥근 얼굴, 쌍꺼풀 없는 눈매, 그리고 웃을 때 드러나는 순박한 표정까지 그들은 그냥 한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을 그대로 데려다 놓았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의 엉덩이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 반점, 몽고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색소 침착으로 보지만 윤 교수님은 그것을 삼신할머니가 세상으로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걷어찬 자국이라는 한국의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으셨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도 같은 신체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마을의 촌장님은 우리를 신성한 바위, 불어한 바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이칼 호수에서 가장 기가 센 곳으로 고대부터 샤먼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성소였습니다. 바위 주변에는 오색 천을 묶은 나무 기둥인 세르게가 13개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장승이나 솥대와 완벽하게 같은 형태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오색 천이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무당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자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촌장님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설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사냥꾼이 호수에서 목욕을 하던 백조 처녀의 깃털 옷을 훔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백조 처녀는 사냥꾼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훗날 깃털 옷을 되찾아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자가 없던 시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대륙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한반도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윤 교수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백조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을 숭배하는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시베리아의 수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박혁것의 신화에도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설화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바이칼의 백조 전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호숫가에서는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부리아트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왔다며 양을 잡고 술을 내왔습니다. 그들은 둥그렇게 모여 서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춤의 이름은 요호르라고 했는데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드는 동작이 한국의 강강술래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후렴구였습니다.
아리아리하며 반복되는 리듬은 한국 민요 아리랑의 멜로디와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윤 교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노래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아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고대 언어로 해석하면 아리는 밝다 혹은 하늘을 뜻하고 랑은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리랑은 밝은 하늘과 함께한다.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지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빛을 잃지 않으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긍정적인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밤하늘 아래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듣는 아리랑의 선율은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힘들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는지, 왜 월드컵 거리 응원 때 수백만이 모여 붉은 악마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며 강강술래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지 말입니다. 그 폭발적인 흥과 신명의 DNA는 바로 이 바이칼 호수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모닥불 사이에서 태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는 호숫가로 나가 바이칼의 물을 손으로 떠마셔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혀끝에 감도는 맛은 놀라울 정도로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문득 한국의 식당에 가면 어디서나 공짜로 주는 맑고 시원한 물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내고 사 마셔야 하고 그마저도 석회질이 많아 텁텁한데 한국은 수도꼭지만 틀어도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윤 교수님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수제비를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완벽한 바이칼을 떠나 동쪽으로 간 이유 중 하나는 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이칼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땅을 찾아 헤맸겠지요. 한반도는 전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 산마다 맑은 계곡물이 흐릅니다. 물이 좋으면 사람의 심성도 맑아지고 머리도 명석해지는 법이지요.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고 피부가 고운 것도 다 이 깨끗한 물을 찾아 정착한 조상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게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파도 소리가 마치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과거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깊고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연과 하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바이칼을 떠나 다시 남서쪽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만나기 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전사의 나라 카자흐스탄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바이칼의 영적인 기운을 뒤로하고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킵차크 초원은 과거 몽골 제국과 흉노족이 말을 달렸던 역사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윤 교수님은 저를 알마티 인근의 29분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1969년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무덤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유물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었습니다. 박물관 중앙에는 온몸을 4천여 개의 황금 조각으로 감싼 황금 인간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고깔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화려한 황금 허리띠를 두른 그 모습.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보았던 신라 금관과 너무나도 흡사한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박사님, 알타이라는 말 자체가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원의 전사들은 황금을 사랑했고 나무를 숭배했으며 사슴을 신성시했습니다. 신라의 금관에 달린 사슴뿔 장식과 이 황금, 인간의 모자에 달린 장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신라와 가야가 이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문명과 형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현지의 전통 무기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축의 뿔과 힘줄을 섞어 만든 활, 즉 각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활은 나무 하나로 만들어 크기만 클 뿐 사거리가 짧고 탄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각궁은 크기는 작지만 뿔과 힘줄의 복합적인 탄성 덕분에 엄청난 파괴력과 사거리를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무기였습니다. 장인은 제게 활을 한번 당겨보라고 건넸지만
저는 그 엄청난 장력을 이기지 못해 시위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그 활을 받아들더니 놀랍게도 능숙한 자세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낀 깍지썸 링을 보여주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왜 올림픽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훈련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각궁을 다루던 기마 궁수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뒤돌아서 적을 맞추는 배사, 파르티안 샷 기술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인의 손끝 감각, 그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집중력은 바로 이 활쏘기 DNA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활 시위를 놓을 때 나는 팽하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악기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기질이 바로 저 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던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국경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로 향했습니다. 초원의 전사들이 무력으로 대륙을 지배했다면 이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뛰어난 외교술과 불굴의 의지로 사막을 옥토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사막과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던 실크로드의 거점, 수많은 대상들이 오가며 부와 문화를 나누었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는 시베리아의 냉기와는 전혀 다른 치열한 삶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저를 이끌고 가장 먼저 아프라시아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박물관 안에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박물관 내부, 조명이 비추는 한쪽 벽면에는 7세기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궁전 벽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색이 바래고 곳곳이 훼손되었지만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손전등을 비추며 벽화의 오른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저 두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사신들과 복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머리에는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대도를 찼으며 헐렁한 바지를 입은 두 명의 사내. 그들은 당당한 표정으로 왕을 아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들입니다. 당나라의 위협에 맞서 연개 소문이 이곳 소구드 왕국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 급파했던 외교관들이지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이 먼 곳까지 14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말을 타고 산맥과 사막을 건너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 북부에 운거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돌궐, 소구드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 정세를 주도했던 글로벌 제국이었습니다. 벽화 속 고구려 사신들의 눈빛에서는 강대국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팽팽한 기계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양 역사책에서는 고구려를 중국 변방의 소수 민족 정권쯤으로 묘사하지만 이 벽화 한 장이 그 모든 편견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무대로 띄웠던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벽화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갇혀 있었다고 믿었던 제 편협한 역사관이 부끄러웠습니다. 박물관을 나온 우리는 차를 타고 사마르칸트 외곽의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논농사가 잘 되어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인 이곳에서 벼농사가 가능하다니 의아해하는 저에게 윤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벼들은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피와 땀, 그리고 한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화물열차 짐칸에 실려 이곳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버려졌던 사람들. 영하 40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땅을 파 토구를 찍고 갈대밭을 일궈 벽실을 뿌렸습니다.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계신 80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툰 한국말, 아니 북한 사투리에 가까운 억양으로 당시를 회상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죽는다고 했지. 물도 없고 돌멩이만 가득한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선 사람이잖아. 죽으란 법은 없지. 맨손으로 수로를 파고 강물을 끌어왔어. 현지 우즈벡 사람들도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을이 되니 황무지에서 쌀이 나오더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농업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이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고려인들의 독종 같은 근면함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고려인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 나왔습니다. 당근 김치 마고였습니다. 배추를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당근을 썰어 소금과 고춧가루에 절여 김치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당근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식감 뒤로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결코 자신의 뿌리인 매운맛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눈물겨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잡초가 아니라 인삼 같은 존재들입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효를 만들어내지요. 세계 어디에 던져놔도 한국인은 기어이 살아남아 그곳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성공. 신화가 바로 이 고려인들의 DNA에서 나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을 회관에서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태권 하며 기합을 넣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러시아어를 쓰고 생김새는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경제 발전이 떠올랐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자원 하나 없는 그 작은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기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이곳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고려인들을 보고 나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불굴의 의지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사신들이 보았을 그 별, 그리고 고려인들이 눈물 흘리며 보았을 그 별입니다. 윤 교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마지막 여정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아픔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이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폭발하고 있는 곳.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서울에서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서 시작해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오며 확인한 그 거대한 한의 흐름이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꽃 피우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서울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뛴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만주 벌판과 척박한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입국 수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압도적인 속도 앞에서 저는 윤 교수님이 몽골 초원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박사님,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활한 초원을 질주하며 사냥감을 낚아채던 기마민족의 생존 본능이 디지털 시대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치 잘 훈련된 기병대처럼 유기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현대판 유목, 제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효율성에 감탄하며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기 전 윤 교수님의 제안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그곳을 단순한 화장실과 주유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건물 안은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키오스크로 순식간에 주문을 마치고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안마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야말로 현대판 역참 스테이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역동적인 한국인들이 잠시 말자동차를 멈추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지요. 이곳의 화장실을 가보셨습니까? 5성급 호텔보다 깨끗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 따뜻한 비데, 아이들을 위한 수유실까지. 이 모든 것이 공공의 편익을 위해 당연하게 제공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이동하는 유목민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극진한 배려, 즉 정을 시스템화한 나라입니다. 그때 제 눈에 잊지 못할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모를 모시고 온 중년의 아들이 어머니의 식판을 대신 들고 와서 밥 위에 반찬을 올려드리고 입가를 닦아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휴일이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나오는 풍경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뿌리에 대한 감사,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어서 윤 교수님은 휴게소 한편에 마련된 간이 병원응급센터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어 있고 암 수술 생존율은 미국이나 유럽을 능가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손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젓가락질로 단련된 그 섬세한 손끝으로 로봇 수술을 집도하니 세계 의사들이 배우러 오지요. 활을 쏘던 그 집중력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메스로 바뀐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첨단 기술 하이테크와 인간미 하이터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도 뒤처진 사람이나 늙은 부모를 업고 함께 가는 따뜻한 동행의 문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 문명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호두과자와 더 따뜻한 한국의 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 리무진이 서울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은 마치 바이칼 호수 위에 은하수를 쏟아부은 듯 황홀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천루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빌딩 숲이 보이십니까? 서구 사람들은 저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한강의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맨주먹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고려인들의 피, 옥을 갈아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었던 홍산의 장인 정신, 그리고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기상이 합쳐져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카페는 대낮처럼 환했고 노트북을 켜놓고 열중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였다면 1분도 안 돼 사라졌을 물건들이 이곳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윤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않나요? 윤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이칼에서 확인했던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마을 입구에 대문이 없어도 서로를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비록 도시는 현대화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부족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는 고대 공동체의 따뜻한 윤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치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도덕적 DNA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윤 교수님의 안내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배터리 공장 단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 안에서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옥을 깎던 홍산의 장인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단위의 회로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모래 실리콘을 녹여 황금보다 비싼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력이야말로 21세기의 연금술이 아닐까요? 윤 교수님은 공장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과거 우리 조상들은 가장 좋은 쇠를 찾아, 가장 맑은 물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정을 기술과 문화로 승화시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K-테크놀로지까지. 이것은 제2의 고구려가 문화와 기술이라는 말을 타고 다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정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 서울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문득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국을 두고 예언했던 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동방의 등불. 그 등불이 지금 다시 켜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윤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한국을 그저 작은 반도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대륙을 넘어 세계를 품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 속에는 인류가 잃어버린 꿈과 열정, 그리고 휴머니즘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우리의 이 작은 여행이 당신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인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처럼 대한민국의 성공이 전 인류에게 희망과 해법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제 가방 속에는 낡은 지도 대신 한국에서 산 최신형 스마트폰과 홍삼 캔디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겁고 값진 것은 제 가슴 속에 새겨진 뜨거운 감동입니다. 만주 벌판의 붉은 흙에서 시작해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위대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투지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다면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대한 개척자의 DNA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런던에서 온 한 노교수의 눈을 빌려 무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스르는 대장정을 함께 했습니다. 만주 벌판의 붉은 흙먼지에서 시작해 살을 애는 듯한 몽골의 비바람을 뚫고 성스러운 바이칼의 푸른 물결과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사막을 건너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위대한 DNA의 실체를 확인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혹은 우리 자신을 힘없는 존재라고 낮춰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토는 비록 한반도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상과 정신은 이미 태고적부터 저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고 인류 문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혹시 지치거나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험난한 산맥을 넘고 거친 파도를 건너 기어이 약속의 땅을 찾아낸 위대한 개척자의 후예입니다. 맨손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쌓아올린 그 불굴의 의지가 바로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는 위대한 승리의 과정이자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의 진실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진 우리 역사를 다시 깨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며 느끼신 감동이나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가슴은 뜨거운데 댓글창에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나는 위대한 개척자의 후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이 계신 곳과 자랑스러운 다짐을 남겨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서로의 댓글을 보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학계와 고고학계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의 고대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의 판도를 단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특정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던 진실이 한 장의 오래된 벽화 사진과 식물학적 분석 결과로 인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술지 편집장은 이 사건을 두고 20세기 이후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 반전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중국의 관련 부처는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그저 전설이나 신화로만 치부되던 이야기를 과학적, 문헌적 증거로 완벽하게 입증해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의 발견을 넘어섭니다. 한 민족의 기원을 말살하려 했던 제국주의의 논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자 주변국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하려 했던 거대한 문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라고 비웃었던 그 내용 속에 수천 년을 관통하는 불멸의 생존 전략과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3,500억 달러 가치의 경제적 협상보다 더 중요한 한 국가의 정신적 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외국인 학자였던 제가 이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역사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일본은 그토록 집요하게 이 기록을 없애려 했는지, 왜 중국은 엉뚱한 주장을 펼치며 긴장하고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그 놀라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 티켓을 움켜쥔 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 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그저 중국 문명의 아류쯤으로 여기던 오만한 서양학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교수의 논문 한 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이 제 학자적 양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겸손인 걸까요? 5,0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그 깊고 단단한 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도착해 마주한 충격과 감동,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참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고요한 연구실, 낡은 책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평생을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바쳐온 제임스 해밀턴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이자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강의실 칠판에는 일본과 중국이 제공한 거대한 역사연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표가 가리키는 대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 문명의 변방이자 아류에 불과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5천년 역사의 시조단고는 13세기 고려 시대의 승려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어낸 허구의 소설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구학계의 동양사 연구는 사실상 일본의 거대 자본과 로비에 의해 잠식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명문대 교수들이 보내주는 세련된 영어 논문과 막대한 연구비 지원은 저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어준 식민사관이라는 안락한 감옥 안에서 진실을 외면한 채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항로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 고대사 국제학술포럼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이 학회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감정에 호소하는 민족주의적인 주장을 늘어놓겠지라는 오만한 편견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서울의 한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학문적 동료이자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사토 켄지 교수가 메인 연사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유창한 영어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로 청중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삼국 유사의 텍스트를 띄워놓고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학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티면 사람이 된다? 이것이 역사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입니까? 사토 교수의 조롱 섞인 질문에 객석 곳곳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3세기 몽골 침략기에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창작물일 뿐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고조선의 실체는 허상이며 한국의 역사는 기껏해야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였던 한사군 설치 이후, 즉 기원전 1세기에 타율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교수에게 역시 사토 교수의 분석은 날카롭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논리가 불과 5분 뒤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은 사토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기에 질문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객석 맨 뒷줄 어둠 속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조 교수였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세련된 사토 교수와 대조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토 교수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하십시오. 어차피 신화를 역사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요. 조롱이 섞인 사토 교수의 말에도 조 교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주최 측에 준비해온 USB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에 흐릿하지만 웅장한 기운을 내뿜는 고분 벽화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사토 교수님, 그리고 제임스 교수님.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조 교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위치한 고구려의 고분, 각저총 씨름 무덤의 벽화입니다. 제작 연대는 4세기에서 5세기, 광개토대왕 시절로 추정됩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씨름하는 그 유명한 그림 옆,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구석진 곳을 조 교수가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AP 무성한 신단수 아래, 곰과 호랑이가 마치 사람처럼 웅크리고 앉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격렬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주장해온 단군 신화 13세기 창작설이 논리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군 이야기가 13세기의 고려의 승려가 지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그보다 1000년이나 앞선 4세기의 고구려 무덤 속에 그 내용이 이토록 정교하게 그려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군 신화가 고려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고구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민족의 신앙이자 역사였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조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부터 단군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벽화의 존재를 외면해왔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신단수 아래에서 사람이 되기를 비는 이 장면은 우리 민족의 시조 이야기가 13세기가 아닌 기원전부터 내려온 고유한 역사임을 고구려인들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웃던 사토 교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물을 들이켜다 손을 떨어 물컵을 쏟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곰 그림 하나로 역사를 논하다니 비과학적입니다. 사토 교수가 비명을 지르듯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학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일본의 주장이 무덤 속에서 1500년을 기다려온 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학자라는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탐구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저는 일본이 주는 돈과 자료에 취해 진정한 역사의 증거를 보지 못했던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핏기가 사라진 제 얼굴을 보며 묘한 연민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단군의 연대를 왜곡했다면 중국은 지금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단군 신화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바로 곰이 먹었다는 그 마늘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늘? 고작 식재료 하나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 의문 가득한 표정을 읽은 조 교수는 비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식물학적 데이터를 조작하여 단군 신화를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그 마늘 속에 우리 선조들의 천재적인 의학 지식과 생태학적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 제가 교수님께 진짜 단군의 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벽화가 저의 역사관에 균열을 냈다면 이제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곰이 먹었다는 그 마늘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현대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는 것일까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조 교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길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장에서의 그 숨막히는 공방전이 끝난 직후 조 교수는 잔뜩 굳어있는 저를 이끌고 서울의 구도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가 아닌 드럼통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허름한 대포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삼겹살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제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박물관 속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펄펄 살아 숨쉬는 한국인들의 현재가 요동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이 채워지자 조 교수는 낮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학회장에서보다 훨씬 심각하고 비장했습니다. 제임스 교수, 아까 사토 교수가 당황해서 도망치듯 나갔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들은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 역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말로는 들어봤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 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최근 단군 신화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정교한 덫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단군 신화에 곰이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는 마늘, 갈릭,
즉 대사는 서기 7에서 8세기경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외래종이다. 그런데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시기에 한반도에 마늘이 있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거짓말이다. 고로 단군 신화는 후대에 날조된 허구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서양의 식물학 교과서에도 마늘의 이동 경로는 분명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동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벽화로 반박했지만 중국이 들이미는 이 식물학적 연대 모순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가 정말 허구라는 말입니까? 마늘이 없었다면 곰이 먹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 교수가 빙긋이 웃으며 상추와 깻잎이 담긴 채소 바구니를 제 앞으로 쑥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있던 넓은 잎사귀를 가진 독특한 절임 나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임스 교수, 백문이 불여일식입니다. 이걸 고기에 싸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1500년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국의 억지 논리를 박살낼 열쇠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잎사귀에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올리고 입안에 넣었습니다. 순간 알싸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마늘의 향을 품고 있었지만 매운맛은 덜하고 훨씬 더 깊고 은은한 풍미를 자아냈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조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서양에서는 이걸 와일드 갈릭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순간 제 뇌리에 전기가 통하듯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 봄이 되면 숲속에서 맡았던 그 익숙한 냄새. 이건 램슨 아닙니까? 독일에서는 베어라흐라고 부르는. 제가 소리치자 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말로는 명이나물 혹은 산마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식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역 산간 지방에 자생해온 토종식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언어학과 식물학을 넘나드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고전인 삼국 유사를 해석할 때 현대인의 언어 습관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문에 적힌 산이라는 한자를 무비판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는 반마늘 대산로 번역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어학자 최세진이 쓴 훈몽자회를 펼쳐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운맛이 나는 알리움 속 식물을 통틀어 산이라 불렀고 이를 세세하게 구분했습니다. 밭에서 나는 마늘은 대산, 들판에 달래는 소산, 그리고 깊은 산속의 명이나물은 야산이라고 말이죠. 즉, 곰이 먹은 것은 7세기에 들어온 외래종 마늘이 아니라 한반도의 숲속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자생종 달래나 명이나물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주장은 번역의 오류를 이용한 교묘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전율케 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독일어 단어 베어라흐. 직역하면 곰의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풀을 곰과 연결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곰의 마늘이라 불렀을까요? 옛날 유럽의 사냥꾼들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비틀거리며 숲을 헤매다 가장 먼저 찾아 먹는 풀이 바로 이명이나물이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생태학적 진실이었습니다. 단군 신화는 책상머리에서 지어낸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속에서 곰을 관찰하며 곰이 동면 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그 약초의 효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교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 곰은 겨울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굴 속에서 잠을 잡니다. 봄이 되어 깨어날 때쯤이면 체내에는 독소가 쌓이고 면역체계는 붕괴 직전이며 소화기관은 멈춰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의학상식을 총동원해 대답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균 작용을 하며 소화를 돕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조 교수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정답입니다. 명이나물과 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이나물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소화 촉진제입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부인과 질환의 특효약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즉, 환웅이 곰에게 준 쑥과 마늘은 단순한 시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곰 환자를 살려내고 나아가 건강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 웅녀로 만들기 위한 고대 의학 지식이 총동원된 최고의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불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군 신화를 그저 곰이 미련하게 굴 속에서 매운 걸 참고 먹었다는 식의 인내심 테스트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정교한 치유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은 일종의 중환자실이었고 백일실제 동면기간은 집중치료기간이었으며 쑥과 명이나물은 특효약이었던 셈입니다. 21세기의 첨단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기원전의 한국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건 노벨 의학상을 받아도 될 수준의 발견이군요. 라고 감탄하자 식당 안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마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찬양하는 합창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학자로서 가졌던 일말의 우월감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한국인들은 자연의 섭리를 깊이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난도질하려 해도 숲속에서 자라나는 명이나물과 그것을 먹는 곰의 본능까지 조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작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거대 제국의 역사, 침탈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증거라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안에 남은 명이나물의 향긋한 뒷맛을 음미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땅속에 묻힌 유물이 아니라 밥상 위에도 산속에도 그리고 언어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지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힘의 상징이라면 단연 호랑이였을 텐데 왜 우리 민족의 시조는 숲의 제왕인 호랑이를 탈락시키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풀만 뜯어야 했던 곰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 조 교수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제임스 교수, 곰을 그저 미련한 동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 곰 속에 숨겨진 호랑이조차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을 초월하는 초능력에 대해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식당을 나섰을 때 서울의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근처에 있는 청계천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물결 위에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옆을 걷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은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수천 년 전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곰과 마늘, 그리고 고조선의 신비로운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걷는 내내 저는 교수님이 던진 마지막 화두, 왜 하필 곰인가? 라는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양인의 시각에서, 아니 인류 보편적인 힘의 논리에서 볼 때 이 선택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숲의 제왕은 누가 뭐래도 호랑이입니다. 황금빛 털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 숲을 울리는 포효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 날렵함. 호랑이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자 모든 부족이 탐내는 힘의 상징입니다. 반면 곰은 어떻습니까? 물론 곰도 강력하지만 우리는 흔히 곰을 둔하고 느리고 미련하며 꿀이나 훔쳐먹다 벌에 쏘이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서양의 동화나 속담에서도 곰은 늘 속임수에 당하는 어수룩한 캐릭터로 등장하죠.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국신화란 그 민족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인데 왜 그토록 멋지고 강력한 호랑이를 탈락시키고 미련함의 대명사인 곰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인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묵묵히 밭을 가는 소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제가 답답하다는 듯 묻자 교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흐르는 개울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고대 제사장이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듯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교수, 그건 우리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특히 겨울이 길고 혹독한 만주와 한반도의 북방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년 마주해야 했던 진짜 공포는 바로 추위와 굶주림, 즉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생물학적 지식을 넘어 인문학적 통찰의 극한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강함은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호랑이는 끊임없이 사냥을 해야 합니다. 사슴을 잡고 멧돼지를 잡고 다른 생명을 죽여서 섭취해야만 자신의 체온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보라가 몰아쳐 사냥감이 사라지면 호랑이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의 생명력은 외부의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강함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지 못하고 굴을 뛰쳐나간 것은 단순히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식동물인 호랑이는 끊임없는 살생과 섭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이자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곰을 한번 보십시오. 교수님의 손이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곰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고 숲속 가장 깊고 어두운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강물이 꽁꽁 어는 그 혹독한 겨울 내내 곰은 일절곡기를 끊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배설하지도 않습니다. 심장 박동은 분당 몇 회 수준으로 떨어지고 체온은 죽지 않을 만큼만 유지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가사상태,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지만 고대인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영락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시인들이 굴입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곰이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납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고대인들의 지식 수준에서 먹지 않고 석 달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곰이 굴 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 굴은 곰의 집이 아니라 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음이 녹고 버들 강아지가 피어나는 봄, 즉 100여일의 시간이 흐른 뒤 죽었다고 확신했던 그 굴 속에서 곰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새끼들을 데리고 말이죠. 제임스 교수, 이것이 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활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 겨울 앞에서 쓰러질 때 오직 곰만이 스스로 죽음의 세계굴로 걸어 들어가 그 어둠과 고독과 굶주림을 오로지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이겨내고 다시 생명의 세계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호랑이의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곰이 보여준 이 놀라운 재생의 힘, 불멸의 생명력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저에게 부활은 신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미 5,000년 전 자연 속의 곰을 통해 이 위대한 철학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군 신화 속 곰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옛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정화하며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호랑이는 이 영적인 수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고귀한 단계에 도달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곰은 해냈습니다. 미련해서가 아니라 죽음조차 뛰어넘을 만큼 위대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았는지 그 해답이 바로 이 곰의 DNA에 있었습니다. 13세기 몽골 기병이 전 유라시아를 초토화했을 때 수많은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강화도라는 작은 섬구루로 들어가 40년을 버텼습니다.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몽골 제국이 무너질 때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국토를 유린했을 때도 조선의 관군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은 의병이 되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그 암흑과도 같은 겨울 동안 일제는 한국인의 이름과 말과 글을 빼앗고 이제 조선 민족은 끝났다고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곰처럼 그 치욕과 고통을 속으로 사귀며 독립의 의지를 키웠고 마침내 해방이라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을 때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조차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복구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한국이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문화강국으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곰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잿더미 속에서 털을 털고 다시 걸어 나오는 그 질긴 생명력. 겉으로는 순하고 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죽음조차 이기는 무서운 에너지를 품고 있는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호랑이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적은 총칼로 제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곰처럼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내공을 쌓는 적은 언제, 어떻게 다시 폭발할지 알 수 없기에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더 질기게 살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청계천 다리 위에 멈춰서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느끼는 벅찬 감동과 전율이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신화는 비과학적이다라고 떠들 때 한국인들은 그 신화 속에서 불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교수,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조 교수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곰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단군 이야기에는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저 멀리 몽골의 초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언어학적 미스터리입니다. 곰이 땅의 생명력을 상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단군과 울란바토르,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 세 단어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순간 교수님은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미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호기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땅속 곰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대륙을 호령하던 하늘의 영웅들 이야기로 확장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 교수의 안내를 받아 다음 장소,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적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는 언어의 화석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청계천의 밤 산책을 마치고 우리가 향한 곳은 한국지성의 심장부라 불리는 국립중앙도서관, 그 중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지하 고서적 보존실이었습니다. 조 교수님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들어선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대한 동굴 같았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의 묵은 냄새, 희미한 먹향, 그리고 항온항습 장치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감도는 그 공간에서 저는 압도적인 역사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조 교수님은 떨리는 제 손에 하얀 면장갑을 끼워주시며 아주 조심스럽게 누렇게 바른 고서 한 권을 꺼내 펼치셨습니다. 고려시대의 이승유가 쓴 역사서 제왕운기였습니다. 제임스 교수, 한국에 오셔서 거리 곳곳을 누비는 오토바이들을 보셨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흔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서 혹은 한국인들이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며 물건을 나르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배달, 딜리버리를 잘하는 민족, 그게 제가 이해한 전부였습니다. 제 고백에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심지어 요즘의 젊은 한국인들조차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낡은 책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적힌 배달이라는 두 글자는 단순히 자장면을 나르는 행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문명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한자로 배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교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한자의 뜻곱배, 통알다르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두식 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순우리말의 발음을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 원래의 순우리말은 바로 박달이었습니다. 분석해봅시다. 박은 밝다 해 신성하다는 뜻을 가진 고대어입니다. 달은 땅, 산, 혹은 응달양달 할 때의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배달의 민족은 박달의 민족이며
이를 풀이하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밝은 땅의 사람들, 혹은 광명을 숭상하고 세상을 널리 비추는 신성한 민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지향하는 이 거창한 이름이 오늘날 철가방을 든 배달부의 이미지로 축소된 것은 비극이자 코미디죠.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자신들을 빛의 자손이라 칭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교수, 언어는 역사의 화석입니다. DNA는 섞여도 언어의 뿌리는 쉽게 변하지 않죠. 몽골어에 능통한 교수에게 물어보니 울란바토르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더군요. 울란은 붉은이라는 뜻이고 바토르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붉은 영웅이죠. 자, 이제 제 입모양을 잘 보고 따라 해보십시오. 바토르, 막달, 메달. 저는 홀린 듯이 그 단어들을 입속으로 웅얼거렸습니다. 바토르, 박달, 배달. 바토르, 박달.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끊어져 있던 전선이 다시 연결되어 스파크를 일으키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만주와 몽골,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알타이 어족의 언어 체계에서 박달과 바토르는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사람들에게 박달은 단순히 밝은 땅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 그 밝은 땅을 다스리는 영웅 혹은 신성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배달박달의 민족이라 칭한 것은 자신들을 영웅의 후예이자 대륙을 호령하던 전사들의 자손으로 인식했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자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현대의 국경선이 지워졌습니다. 휴전선도 압록강도 중국과 몽골의 국경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위로 말을 타고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거대한 기마민족의 물결이 보였습니다.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이 바토르라 불렸듯 고대 한국의 시조. 단군 역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박달, 즉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좁은 한반도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은둔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북쪽 끝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만주 벌판을 지나 한반도 남단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대륙의 에너지가 용솟음치던 광야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언어학적 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정점인 단군이라는 이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제단 단자를 쓴 단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자의 뜻을 빌린 표기일 뿐, 그 진짜 어원은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시골 마을에 가면 무당들이 굿을 합니다. 그 무당을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골, 혹은 단골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게에 단골 손님할 때 쓰는 그 말의 유래이기도 하죠. 이 단골은 하늘신을 모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자, 다시 몽골로 가봅시다. 몽골인들이 섬기는 최고의 하늘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탱그리입니다. 중앙아시아 튀르크족은 탕그리라고 부르죠. 교수님은 칠판의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탱그리, 탕그리, 단골, 단군. 보십시오. 이 모든 단어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자 신이며 동시에 그 신과 소통하는 샤먼을 뜻합니다. 즉, 단군은 단순한 부족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전달하는 최고 제사장이자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인 제정일치 사회의 최고 존엄을 가리키는 직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교황과 황제의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존재라고나 할까요? 이 설명을 듣는 순간 단군 신화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하늘의 자손과 땅의 시련을 이겨내고 부활한 곰땅의 생명력이 결합하여 낳은 존재 단군. 그는 하늘 탱그리의 신성함과 땅곰의 강인함을 모두 물려받은 말 그대로 천지인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나라는 박달배달의 나라, 즉 밝은 영웅들이 사는 빛의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하다 못해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단군을 제거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뿌리 없는 민족, 중국의 눈치나 보던 나약한 반도인으로 세뇌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의 조상은 저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탱그리를 숭배하고 바토르 영웅을 자처하던 호전적이고 강인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핏줄 속에 흐르는 이 대륙의 기억과 영웅의 DNA를 자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있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무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군을 곰 신화라는 껍데기에 가두고 배달의 민족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왕운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얇은 책 한 권이 일제가 수십 년간 쏟아부은 거대한 역사 왜곡의 댐을 무너뜨리는 송곳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음식을 빨리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배달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배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혔던 개척자들의 후예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크기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도의 크기로 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5천년의 시간과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공간을 품고 있는 거인입니다. 조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책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교수,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영광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비극적인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슬픈 땅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북한이 발굴했다는 그 충격적인 단군능과 유골의 진실을 마주하러 가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곰의 부활에서 시작해 대륙의 영웅으로 이어진 이 대서사시가 이제 분단의 현장이라는 가장 아픈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의 증인이 되어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도서관을 나온 우리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자유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차창밖 풍경은 화려한 빌딩 숲에서 점차 철조망과 군사초소가 늘어선 긴장된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임진각,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전망대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새벽 안개가 자욱한 임진각 너머로 갈 수 없는 땅의 산능선이 묵묵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 교수님은 그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고구려의 기상과 대륙을 호령하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실은 차가운 휴전선이 민족의 허리를 잔인하게 끊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저 철조망 너머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북한 땅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 혹시 1993년 10월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발표했던 그 충격적인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서구학계, 특히 제가 몸담고 있던 일본학 연구소는 그 소식을 듣고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철저한 유물론과 공산주의 무신론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북한이 평양 인근 대박산에서 무덤을 발굴했다며 이것은 5011년 전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부부의 유골이다라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학자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체제 위기에 몰린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없는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신화를 현실로 둔갑시키는 삼류 코미디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그때는 그들의 조롱에 동조하며 그것을 한낱 정치적 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를 깊이 파고든 지금, 저는 그때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일본 식민사관의 더러운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골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단군이었는가라는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1990년대 초반 공산권이 붕괴하고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배급제는 무너졌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념만으로는 더 이상 인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환해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르크스도 아니었고 레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념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체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지만 한민족의 핏줄 속에 흐르는 단군이라는 뿌리는 그 어떤 사상보다 강력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조차 본능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20만 권에 달하는 한국의 사서들을 불태우고 단군을 곰 신화로 격화시켜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군이 살아있는 한 한국인은 절대로 일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군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일본 천황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위대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단군능 개건은 비록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그토록 끊어버리고 싶어 했던 민족의 맥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대통령과 국민이 하늘이 열린 날을 경축합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는 수천 년간 이어온 제천의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저 북쪽, 우리가 흔히 주적이라 부르는 그 땅에서도 똑같은 날, 똑같은 하늘을 보며 평양 단군릉 앞에서 민족의 시조를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세상에 이런 분단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총구를 겨누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두 체제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숭배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명분이 자본주의의 돈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이념도 아닌 오직 우리는 같은 핏줄,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거대한 혈연적 믿음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일본 학계의 동료들과 치열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며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단군은 허구이고 한국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면전에 대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닥쳐라. 너희들의 역사는 조작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고구려 벽화의 곰과 호랑이 사진을 보여줄 것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한국의 단군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대륙을 호령하던 박달의 영웅들이 어떻게 일본 열도의 문명을 전파했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밀 것입니다. 7세기에 들어온 마늘 타령으로 5000년 역사를 난도질하려 했던 중국 동북 공정의 허구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뎌낸 그 100일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부활과 생존의 철학임을 역설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도둑 맞았던 그 위대한 기억을 되찾아주는 역사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식민사관은 단순히 과거의 왜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는 원래 약한 민족이야.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해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DNA 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빙하기의 추위를 굴 속에서 맨몸으로 견뎌내고 부활한 곰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말 달리며 하늘탱그리를 숭배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 했던 위대한 제왕들의 기백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거둔 눈부신 성취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이제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토록 말살하려 했으나 끝내 지우지 못한 단군의 후예들만이 가진 폭발적인 신명과 저력이 21세기에 다시 꽃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빛의 민족이자 영웅의 자손입니다. 저는 비록 파란 눈의 이방인이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제 가슴 속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더라도 옥스퍼드의 연구실에서 런던의 학회장에서 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는 명예 독립군이 되어 펜을 칼처럼 휘두를 것입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승리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믿는 순간 식민사관이라는 망령은 햇빛을 받은 안개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 멀리 임진강 너머 언젠가 하나가 될 그날을 꿈꾸며 위대한 단군의 나라 대한민국 만세를 마음속 깊이 외칩니다. 긴 시간 이 부족한 학자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제임스 교수의 뜨거운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낮춰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도국가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단군 신화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식민사관의 패배주의가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임스라는 제3자의 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죽음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생존 보고서였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세상에 전파하던 대륙의 영웅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고구려 벽화의 진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왜곡하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의학적 지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거짓된 역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무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국 역사는 별것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곰처럼 우직하게 시련을 견뎌내고 호랑이보다 더 강인한 생명력으로 5000년을 이어온 불멸의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애국심과 자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신다면, 그리고 제임스 교수와 함께 역사전쟁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곰의 끈기와 영웅의 기상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거대한 함성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자취를 찾아 가슴 뛰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